안녕하세요. 저는 싱글파파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소중한 딸내미를 키우고 있는 대한민국의 한 남성입니다. 요즘은 싱글맘 싱글파파로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들이 많아졌다고 하잖아요. 저는 제가 그 반열에 들어가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만큼 가족과 무탈하게 잘 지내고 있었고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로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그 무한했던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지금의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네요. 그렇다면 어떻게 된 사연인지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저와 아내는 30대 후반의 나이에 좀 늦게 만난 사이였습니다. 저도 아내도 둘 다 일이 바빠 연애를 할 시간조차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혼자 보낸 시간이 길었었죠. 저는 대학 때부터 시작해 대기업으로 입사를 하기 위해서 취업 준비를 오래 했고 꿈에 그리던 대기업에 입사를 해서는 일하기에 바쁜 시간을 보내왔어요. 아내도 저와 비슷하게 오랜 시간 자신의 일을 준비하기 위해 공부를 길게 했었고 스피치 강사로서 자리매김을 할 때까지 열심히 뛰었기에 연애를 할 수가 없었죠. 그런 사람 둘이 만나니 말도 잘 통하고 공통되는 부분들도 많아 금방 편해지더라고요. 만남의 계기는 저의 직장 선배가 대학 후배라며 소개를 시켜주었고 소개팅 첫날부터 저희는 대화가 잘 통해 속사포로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이어갈 수 있었답니다. 아내는 꽤나 잘 나가는 스피치 강사였어요. 한 번 강의를 다녀오면 꽤나 높은 금액을 받았는데 그렇다 보니 대기업 다니는 저보다도 돈을 더 잘 버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돈이나 그 사람의 배경보다도 저는 그 사람의 인품이 정말 좋았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 사람은 돈도 잘 벌고 배경이 좋다고 해서 우쭐대거나 거만한 모습을 보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무엇보다 늘 겸손해서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고 그 훌륭한 인품은 우리 부모님께도 나타나 지극정성으로 며느리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부모님도 저의 아내를 정말 많이 예뻐했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 이 둘은 정말 각별한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일 정도였죠. 아내는 결혼을 약속하고 나서 정식으로 식을 올리기 전부터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집은 저랑 남동생만 있었고 딸이 없는 집안이었기에 늘 무뚝뚝하고 조용한 집안이었는데 아내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활기가 돋고 생기가 나기 시작하던 거 있죠. 아내는 결혼하기 전부터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나들이를 간다거나 여행도 다녀오고 했었어요. 본인 시부모님이 어려울 법도 한데 다년간 쌓아온 사회생활이 있어서 그런지 살갑게 잘하더라고요. 한 번은 저희 엄마가 이 사람한테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몇 주 앞둔 시기였고 아직 정식으로 우리 집안 사람인 시점도 아니었어요. 그 사이에 저희 엄마 생신이 있었는데 생신 선물로 이 사람이 정말 큰 서프라이즈를 준비를 했던 거 있죠? 어머니, 며칠 뒤에 생신이시잖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님이 전에 저한테 얼핏 아버님이랑 여유 있게 해외여행 다녀오고 싶다고 하신 거 기억나세요? 짜잔. 그래서 제가 준비해 봤어요. 이거 어머님 생신날 포함해서 3박 4일로 가실 수 있는 여행권이에요. 가이드나 숙소, 왕복 티켓 전부 다 있는 거니까 어머님은 아버님이랑 같이 몸만 다녀오시면 돼요. 아셨죠? 아니, 뭐라고? 지금 니네 결혼 준비로도 바쁠 텐데 이런 건 언제 다 준비한 거야? 에이, 바빠도 우리 어머님, 아버님 생신은 제대로 챙겨드려야죠. 진짜 좋은 코스들이 있는 곳으로 해놨으니까 즐겁고 행복한 여행 보내시고 오세요. 아셨죠? 아내의 서프라이즈 선물은 성공적이었고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너무 좋아하시며 여행을 다녀오셨어요. 거기다 출국 전에는 아내가 여행지에서 입는 옷들은 다 따로 준비를 해야 하는 거라며
두 분 다 백화점으로 모시고 가서 옷까지 한 벌씩 사드린 덕분에 더더욱 두 분은 감동을 받으며 여행을 다녀오실 수 있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결혼 후에도 아내는 정말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난 건 행운 중에 행운이다라는 생각을 할 만큼 최고의 며느리이자 아내의 역할을 다 해주었어요. 한 번은 결혼 후에 일어난 일인데 아내는 늘 저희 부모님의 생신이나 결혼 기념일을 잘 챙겼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벌이더라고요. 이미 저희 부모님 두 분이서 여행까지 다녀오면서 아내에게 생일 선물을 크게 받은 기억으로 인해 매년 그 이야기를 할 정도로 좋은 추억으로 살고 있었는데 또 한 번 아내가 감동을 주던 거 있죠? 그건 바로 저희 아버지 생신 때였습니다. 아내는 정말 바쁜 사람이었는데 어쩐 일인지 아버지 생신을 포함해 이틀 정도 휴가를 내더니 이번 생신은 두 분 면 좀 살려드려야겠다는 말을 다짜고짜 하더군요. 여보, 우리 이번 생신 때는 우리 아버님 면 좀 세워드리자. 맨날 친구들이랑 같이 모임하면서 며느리 자랑하는 거 우리 어머님 아버님 일이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제대로 자랑거리 하나 만들어드리고 싶어. 그래서 말인데 나 휴가 이틀 냈어. 난 이번에 아버님 생신 전에 시댁으로 가서 하루 잘 거니까 당신은 알아서 해. 아버님 생신 당일날 두 분 부부 동반으로 매번 모임하시는 친구분들 다 불러서 식사 대접할 생각이라 난 이틀 동안 바쁠 것 같으니까. 뭐? 당신이 대접을 한다고? 어, 아주 잔치 제대로 만들어 드리려고. 솔직히 우리 아버님 어머님 아직 칠순이니 뭐 그런 건 아니라 더 크게 하는 건 오바인 것 같고 나 요리 잘하잖아.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두 분 친구들 앞에서 솜씨 뽐내드리면서 우리 아버님 어깨 좀 올려드리려고 해. 너무너무 좋아하시겠지? 저번에 아버님께 생신 때 뭐 하고 싶으시냐고 여쭤보니까 친구들이랑 모임 가지기로 했다고 하시더라고. 그 모임 시댁에서 하시라고 하고 난 음식 만들어서 대접해 드릴 거야. 여보, 진짜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정말 너무 고마워. 당신이 우리 집 복덩이야. 우리 아빠 말대로 당신이 우리 집안에 와서 얼마나 더 화목해졌는지 몰라. 나도 장인 장모님께 더 잘할게. 정말 잘해드릴게. 아들 노릇 톡톡히 할 테니까 지켜봐. 고마워 여보. 근데 당신도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잖아. 난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있어.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아내는 이렇게나 속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의 예상대로 아버지 생신 때는 정말 화려한 음식 솜씨를 보여주었기에 대성공으로 모임을 마칠 수 있었어요. 저도 아내가 고맙고 아들 노릇하기 위해 일을 빼고서 생신 때 모임하시는 걸 거들었는데 아내는 정말 각종 요리들로 대접을 했고 모두가 다 제 아내를 칭찬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니 제가 우리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 부모님도 아내를 더더욱 예뻐하셨고 부동산 업자였던 우리 아버지는 통이 크셨는데 한 번씩 아내에게 용돈도 보내주시고 했었어요. 어머 여보, 이것 좀 봐. 아버님이 용돈 보내셨대. 우리 아버님 귀여우신 것 좀 봐. 어느 날은 아내와 함께 집에서 쉬고 있는데 저희 아빠에게서 문자와 함께 용돈이 날라왔다며 그 문자 내용을 보여주더라고요. 아가, 우리 예쁜 며느리 덕에 이 시아버지는 노년이 행복하다. 오래오래 우리 행복하자. 우리 며느리로 들어와줘서 고맙다. 네 시어머니만큼은 못해도 우리 아들보단 더 사랑한다 며느라. 내 마음 가득 담아 용돈 보냈다. 네 남편 줄 생각하지 말고 너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써라. 저나 제 동생에게는 늘 무뚝뚝하고 살가운 애정 표현이라곤 보여주신 적 없던 우리 아버지가 아내에게 보낸 문자를 보면서 저는 놀라운 반, 행복한 반 이렇게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로 우리 아버지에게서는 볼 수가 없는 모습이었는데 딸 같은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바뀌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은
통 크게 100만 원을 보내신 덕에 우리 부부는 멋있게 외식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아내가 저희 부모님께 또 100만 원 용돈을 보내드리면서 국내 여행이라도 간단하게 다녀오시라고 하면서 점점 더 가족으로서 끈끈해져 갔답니다. 근데 아내만 그렇게 시댁에 잘하는 건 아니었어요. 저도 처가에 최선을 다해 했습니다. 아내가 잘하는 만큼 저도 잘해야 하는 게 맞는 거였으니까요. 늘 처가 장인 장모께 안부 전화를 드렸어요. 하루에 한 번씩 할 때도 있었고 일이 너무 바쁠 땐 이틀에 한 번꼴로 전화를 하면서 사위 노릇을 톡톡히 했죠. 그리고 아내가 저희 부모님께 여행을 보내드린 것처럼 저도 똑같이 여행도 보내드리고 옷도 사드리면서 양가 모두 다 우리 둘 덕분에 행복하실 수 있도록 했었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의 행복은 영원할 것 같았어요. 나중에는 제 동생도 결혼을 하면서 두 며느리가 모두 우리 부모님께 잘했기 때문에 두 분은 노년을 더 행복하게 보내시면서 자식들에게 효도받으며 오래오래 사실 줄 알았고 저희 가족은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끝까지 오랫동안 함께 할 줄 알았죠.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 중에서도 아주 대단한 착각이었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고 쭉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우리 딸은 선천적으로 몸이 좀 약하게 태어나는 바람에 늘 빈혈로 잘 쓰러지고 코피도 많이 쏟곤 했었어요. 불치병이나 큰 병에 걸린 건 아니었지만 그냥 몸이 약했기 때문에 아내나 저나 신경을 많이 쓰면서 지내고 있었죠. 저희 부모님도 손녀딸이 아픈 게 늘 안타까워하시며 이제는 본인들에게 신경 쓰지 말고 자식 잘 키우라고 하실 정도였어요. 그래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두 분께도 잘 하면서 지내려고 했는데 중간에 아내에게 문제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딸아이가 몸이 약한 게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는지 우울증이 살짝 온 것 같더라고요. 나가서는 일이기에 어쩔 수 없이 웃으면서 하는 듯 했지만 집에서는 웃는 모습을 거의 볼 수가 없었죠. 그저 아이만 껴안고 자주 우는 모습만 보여줄 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틈틈이 가족끼리 여행도 많이 가면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했었죠. 근데 한 번은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우리 딸 아픈 거 그거 전부 다 내 탓인 것만 같아. 뱃속에 있을 때 내가 더 몸 관리도 하고 건강하게 아이 품고 있어야 했는데 내가 그걸 잘 못했나 봐. 그러니까 우리 애가 이렇게 자주 아프지. 나 정말 어떡하면 좋아? 우리 아이한테 너무 미안해. 여보, 아니야. 그게 왜 당신 탓이야? 그냥 선천적으로 약한 아이들이 있잖아. 우리 애가 뭐 불치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생명에 지장이 갈 만큼 크게 아픈 것도 아니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 당신 탓이면 내 탓도 되는 거잖아. 근데 그거 우리 탓으로 돌리지 말자. 우리가 그냥 더 사랑해줘야 하고 더 아껴줘야 해서 우리 아이가 약하게 태어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내자고. 알았어, 여보. 정말 당신이라도 없었으면 난 견디지 못했을 거야. 당신이 있어서 정말 너무 다행이야. 나야말로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야. 당신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도 잘 케어할 수 있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부담 갖지 말고 우리 앞으로는 우리 애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을지 그것만 생각하자. 알았지? 여보. 고마워. 사랑해. 다행히도 아내와 저는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또 한 번 이겨나가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건 잠시 동안의 착각이었습니다. 아내 우울증은 점점 더 심해졌고 어느 날부턴가 거의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처럼 우리 가족들에게 화를 내며 막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막 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감정 기복이 너무나도 심해 어떤 순간엔 갑자기 울고 어떤 순간엔 또 갑자기 화를 내고 또 어떤 순간에는 미친 듯이 웃기를 반복했죠.
그리고 그게 저한테뿐만 아니라 아이한테까지 그렇게 한다는 게 저로선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내는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를 막대했거든요. 어떤 날은 집에서 아내와 저, 딸, 셋이서 집에서 쉬면서 저녁밥을 먹고 난 뒤에 TV를 보고 있었는데 저는 딸을 목욕시키고 잘 준비를 시키고 아내는 설거지를 하면서 각자의 집안일을 하기로 했던 때였어요. 아내는 주방 뒷정리와 함께 설거지를 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렸고 저와 딸은 빨리 씻고 나왔기 때문에 먼저 정리를 하고 TV를 보고 있었던 거였죠. 근데 벼랑간 갑자기 주방에서 쨍그랑하는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나도 놀란 저와 딸은 바로 아내가 있는 주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더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죠. 아니, 당황했다는 말이 더 맞을 겁니다. 이게 뭐야? 왜 나만 이래? 왜 나만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냐고? 너네 둘은 뭐하니? 어? 나만 밥 먹었어? 나만 이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냐고. 니넨 뭔데 아무것도 안 하고 TV나 보면서 나 빼고 깔깔거리며 웃고 있는 거야? 억울해. 억울하다고. 이거 다 때려치우고 싶어. 둘 다 지긋지긋해. 꼴 보기 싫어 죽겠다고. 아! 아내는 어떻게 말려야 할지도 모르겠을 만큼 마구잡이로 화를 냈고 급기야는 접시까지 집어던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도 실수로 떨어뜨린 게 아니라 일부러 떨어뜨린 거였죠. 딸은 이미 소스라치게 놀라서 한쪽에 쭈그리고 앉아 벌벌 떨고 있었고 아내는 그런 딸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본인 화만 풀어내기에 급급했어요. 접시와 컵을 집어던지고 급기야는 주방에 있는 식기구들을 전부 다 집어던지는 통에 저는 딸을 보호할 틈도 없이 아내를 말리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일부러 그런 거 아니라 우리 역할 분담했잖아. 평소에 하듯이 한 건데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미안해. 다 미안해. 내가 애 씻기고 당신 일 남아있음 그거 같이 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잘못했어. 그러니까 화 풀어. 물건 그만 집어던지고 얘 좀 봐. 지금 놀라서 벌벌 떠는 거 안 보여? 어쩌라고. 저것도 똑같아. 어느 구석 하나 강한 구석이라고는 없어서 원. 별것도 아닌 거에 벌벌 떨긴 하고 말이야. 저거 누구 닮아서 저렇게 약해 빠진 거야 대체? 난 저러진 않았어. 이제 보니 그냥 다 자기 닮았네. 저거 저러는 거 다 자기 탓이야. 이전에는 아이한테 미안하다고 했던 사람이 완전히 180도 돌변해서 막말을 하는 걸 보면서 이 우울증이 정말 극심해졌구나 싶었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가 막막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그러다가 다음 날 완전히 또 돌변했어요. 이번에는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에 갑자기 아이 방에서 엉엉 우는 소리가 들려서 가봤더니 또다시 생각지도 못한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죠. 전날에는 그렇게 화를 내던 아내가 이번에는 또 곤히 자고 있던 딸을 숨이 막힐 정도로 꼭 끌어안곤 엉엉 울면서 하소연을 해댔어요. 아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예쁜 내 새끼. 엄마가 미안해. 엄마 때문에 우리 애기가 아파서 엄마가 미안해. 다 엄마 잘못이야. 나 같은 건 없는 게 나았을 텐데 내가 왜 네 엄마가 되어선 널 이렇게 힘들게 할까? 미안해. 나 우리 애기한테 미안해서 어쩌지? 나 정말 어떡하지? 아내는 딸이 깨서 같이 엉엉 울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숨이 막힐 정도로 애를 껴안고는 울어댔어요. 중간에 아이가 빠져나오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무가내였죠. 그래서 제가 또 나서서 말렸어요. 여보, 정말 왜 그래? 당신 탓 아니라고 했잖아. 왜 우리 애가 아픈 게 당신 탓이야? 우리 중 누구의 탓도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애 좀 놔. 애가 힘들어해.
당신이 너무 세게 안아서 숨막혀 한다고. 당신도 그만 울고 이리 와. 나한테 와. 여보, 내가 안아줄게. 우리 여보, 너무너무 힘든 모습 보기 안쓰럽다. 이리 와. 내가 안아줄게. 나한테 와. 아내를 위로하며 아이도 구하고 아내까지 감싸 안기 위해 다가갔을 때 아내는 또다시 저의 말에 돌변을 했어요. 뭐? 안쓰러워? 지금 당신 눈에 내가 안쓰럽다고 했니? 어? 그런 거야? 내가 왜 안쓰러운 건데? 내가 도대체 왜 안쓰러운데? 지금 감히 날 불쌍하게 생각해? 당신 주제에? 내 딸이 왜 아픈데? 다 실은 너 때문이야. 자기 때문에 아픈 건데 책임 회피하려고 그러지 지금? 어? 두고 봐. 당신 두고 보라고. 나 절대 당신 용서 안 해. 나랑 내 딸 이렇게 망친 건 전부 다 당신이야. 당신이 문제라고. 아내는 애먼 저에게 다시 화를 냈고 저는 더는 아내를 말릴 수 없어 아이를 뺏어들고는 그날 노발대발하며 난리를 치는 아내를 두고 저희 부모님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한테 딸을 맡기며 아내 이야기를 했을 때 저희 부모님은 그래도 아내 편을 들어주시더군요. 산후 우울증이 한 번 오면 정말 무서운 거라고, 이럴 때일수록 남편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거라며 아내의 옆에 꼭 붙어 있어 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아내의 감정이 거의 컨트롤이 안 되었기에 딸아이는 거의 부모님께 맡길 수밖에 없었고 저는 어떻게든 아내가 회복되길 바라면서 병원에도 같이 다녀보고 했었어요. 하지만 나아지는 건 없었습니다. 아내 상태만 점점 더 악화될 뿐이었어요. 어떻게 일을 해결해야 할지 막막해하고 있을 때 벼랑간 아내가 좀 괜찮을 때 저한테 한 가지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나 아무래도 일을 좀 다시 활발하게 시작해야 할 것 같아. 지금처럼 내 감정이 잘 컨트롤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데 이게 다 내가 집에만 갇혀 있어서 그런 것 같아. 물론 지금도 일을 아예 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이전보다 일이 줄어든 거 맞잖아. 그래서 앞으로 일을 좀 늘려볼까 해. 그래야 나도 나아지고 내가 나아지면서 우리 가족이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그래, 당신 생각이 정 그렇다면 그렇게 해. 난 언제든 당신이 행복한 쪽으로 가는 게 좋아. 그러니까 일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해. 이제 우리 애도 마냥 품에만 놓고 키워야 하는 때도 아니고 어린이집도 잘 적응했으니까 이젠 당신 일, 당신 커리어 더 열심히 싸우면서 그렇게 또 나아지면 좋겠다. 고마워 여보. 항상 날 이해해줘서. 아내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 뒤에 바로 일을 시작했고 정말로 이전보다도 일을 많이 하면서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내는 아내의 말대로 우울증을 일을 통해서 이겨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아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대폭 줄였는데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자신의 우울증도 더 심해지다 보니까 다시 일을 좀 활발하게 시작한 게 아주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준 것이었죠. 저도 아내의 외향적인 성향을 잘 알았기에 성향상 밖에서 일을 활발하게 해야 에너지가 솟는 사람인지라 아내가 일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를 했던 거였어요. 아이는 우리가 옆에서 붙어 있는다고 해서 더 건강해지는 건 아니었기에 우리 울타리 안에서 케어를 잘 하면서 일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러는 사이 아내는 출장이 잦아졌어요. 원래부터 출장이 잦은 일이었지만 일을 다시 늘리게 되면서 수도권보다도 지방으로 나가는 일이 더 많아졌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아내가 그 일을 시작하면서 다시 생기를 되찾아가기 시작했으니까요. 게다가 아내는 출장을 나가서도 아내로서의 역할, 엄마로서의 역할을 어떻게든 다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늘 나가면 영상통화도 자주 하고 각 지방마다 특산품이나 기념품들을 사와 딸과 저에게 선물을 많이 해줬었거든요. 또 우리 부모님 것도 놓치지 않았었고요. 아내가 일을 많이 줄이고 아이와 시간을 함께 보냈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아내를 꽤나 많이 찾았었어요. 그래서 늘 얼굴을 보여줘야 했는데 아내는 우리가 전화를 걸면 언제든 전화를 다 받고 영상통화도 잘 했었습니다. 엄마, 엄마 오늘은 어디야? 어, 엄마 오늘은 부산이야. 우리 딸, 엄마가 이따가 바다 찍어서 보내줄게. 우리 딸이랑 아빠랑 같이 오면 더 좋았을 텐데. 다음엔 우리 가족끼리 다 같이 오자. 여기 너무 좋다. 엄마 일 열심히 하고 또 우리 딸내미 좋아하는 선물 사가지고 올라갈게. 그때까지 아빠 말 잘 듣고 있어? 엄마. 오늘 아빠가 짜장면 먹자고 했어. 우리 짜장면 먹을 거야. 뭐? 짜장면? 우리 딸내미 아빠랑 둘이서만 너무 맛있는 거 먹는 거 아니야? 엄마도 줘. 엄마도 먹고 싶어. 안 돼. 엄만 일하잖아. 일 열심히 해. 뭐야? 우리 딸 너무하는데? 알았어. 엄마 일 열심히 하고 올라갈 테니까 다음엔 엄마랑도 짜장면 같이 먹기다. 약속. 약속. 아내는 원래 이렇게 가정에 충실했던 사람이었어요. 늘 어디에서나 딸이 먼저였고 제가 먼저였던 사람이었지요. 그리고 저는 그런 아내를 사랑했고 아내와 딸의 이런 소소한 모습만 봐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들 정도였죠. 그러다가 그 우울증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못하고 있었는데 다시 아내가 회복이 되면서 이전에 화목하고 행복했던 가족의 모습을 되찾은 것 같아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일을 하면서 다시 예전처럼 활력을 되찾았기에 전 그거에도 큰 만족을 하고 있었어요. 그전에는 웃는 법도 거의 없던 사람이 일을 활발하게 하게 된 이후엔 잘 웃는 사람으로 다시 바뀌어 있었거든요. 게다가 이전과는 다르게 묘하게 더 신나 보이는 게 일이 더 잘 풀려서 그런가 싶었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말을 기술적으로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뭐 때문에 그렇게 재미있고 이전보다 더 신나냐고 물어보면 유창한 말 실력으로 저를 거의 홀릴 정도였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다 속임수였는데 그때 당시엔 아내가 정말 자신의 일 때문에 프라이드가 올라가고 이전의 생기를 되찾은 줄로만 알았어요. 그렇게 3년 정도가 지났고 저희 가족은 다시 완벽하게 이전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근데 아내가 괜찮아지니 이번엔 저희 부모님께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어요. 바로 생각지도 못했던 아버지의 췌장암 선고였죠. 이미 많이 진행이 된 상황이었고 전이까지 되어 수술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겨우겨우 병원에 있으면서 병원의 조치로 연명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죠. 그때 두 팔 걷고 아버지를 자처해서 간호했던 사람이 저의 아내였어요. 아내는 자신이 아팠을 때 며느리를 많이 아끼고 사랑했던 시아버지가 자신에게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있었기에 상황이 반대로 되니 정말 지극정성으로 잘 하더라고요. 대소변도 가리기 힘든 상태까지 이르렀는데 아내는 본인의 친아버지도 아닌 시아버지 대소변을 손수 다 받아내기까지 했어요. 그때 당시엔 출장도 싹 다 없애고 오로지 또 본인 시아버지 병간호에만 집중을 해서 저는 정말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이 컸습니다. 아내는 정말이지 모든 것이 다 저에게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저희 엄마조차도 아버지의 대소변을 받아내는 걸 힘들어 하셨는데 저희 아내는 그걸 묵묵하게 다 받아냈거든요. 그리고 수시로 아버지 손발을 닦아드리고 옆에서 말동무가 되어드리면서 그렇게 병간호를 지극정성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리 오랜 시간 동안 버티지 못하셨어요. 암 판정을 받고 난 지 거의 6개월도 안 돼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는 살아생전에 묵직했지만 정말 좋은 분이셨고 포근하신 분이셨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분이기도 했어요. 그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저도 정말 힘들더라고요. 물론 우리 형제에게는 늘 무뚝뚝한 분이셨지만 본인의 며느리들한테만큼은 다정다감하고 애교 많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아내가 정말 많이 힘들어하면서
저보다도 더 많이 아파했죠. 오히려 장남인 저보다 훨씬 많이 울면서 장례식 내내 아파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저도 우리 가족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아내를 안타까워했죠. 물론 저희 모두가 다 슬펐지만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병간호한 아내가 슬퍼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힘들어 보였어요. 아내는 그렇게 장례식을 하다가 울다 지쳐 잠들었습니다. 이튿날까지 내내 울었으니 탈수 안 한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였죠. 그렇게 곤히 자는 아내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밖에서 손님들을 받고 있었는데 웬 처음 보는 남자가 혼자서 찾아오는 걸 보게 됐습니다. 보통은 거의 혼자 오지 않고 지인들과 함께 오거나 제가 오며 가며 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만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저희 장례식장에 온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와도 일면식이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생전 지인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정중하게 맞았죠. 그 사람도 예의를 갖춰서 아버지의 마지막 길에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사람은 곧이어 저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안겨주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좌절과 함께 인생의 커다란 시련을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인사를 마치고 식사를 차려드리기 위해 자리를 안내하는데 벼랑간 그 사람이 저에게 말을 시켰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저랑 얘기 좀 나누실 수 있으실까요?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아, 네, 물론이죠. 혹시 저희 아버지 지인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그쪽 아버지 지인은 아니고 당신 아내의 지인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러 찾아온 거고요. 네? 제 아내요? 저의 아내의 지인이었다던 사람은 점점 더 수상쩍었고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겨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과 마주 앉아서 들었던 첫 마디는 이러했어요. 당신은 지금 당신의 아내에게 속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배신당한 줄도 모르고 말이죠. 영문을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남자를 보면서 저는 다짜고짜 이게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정체가 뭐길래 내 아내에 대해서 그리고 나에 대해서 저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건가 싶어 바로 되물었어요. 당신 대체 누구요? 누군데 내가 아내한테 속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난 사실 당신 아내의 상간남이었어요. 당신 아내는 오랫동안 저와 바람을 폈었고 아내는 당신과 이혼까지 계획하면서 내 이혼을 조장해 나의 가정을 파탄나게 한 장본인이에요. 뭐라고요? 당신 지금 그 말 사실이야? 믿을 수 없어. 내 아내가 바람을 폈다니. 그리고 당신 가정을 파탄냈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대체? 말 그대로예요. 당신의 아내는 철저하게 당신을 배신했어요. 당신 아내가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던 시기 있었죠? 저는 남자 입에서 아내의 우울증을 겪던 이야기가 나오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건 저의 측근 지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사실이었고 우리 가족들만 전부 아는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생판 처음 보던 남자 입에서 그것도 상간남이라고 주장하는 남자 입에서 나오니 정신이 번쩍 날 수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우울증을 앓았었어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당신하고 이혼하고 싶어서 그 여자가 쇼한 거였어요. 그때 당시 나랑 만나고 있었고 나한텐 조만간 당신과 이혼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혼을 하기 위해 당신을 일부러 힘들게 하고 가족들을 괴롭게 하면서 이혼 쪽으로 끌어갔던 거였어요. 저는 남자의 말에 너무나도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아내가 우울증으로 힘들어할 당시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 이혼하자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아픈 사람이 하는 말이었기에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녀를 저는 저버릴 수 없었고 아내는 기분만 좋아지면 다시 이혼하자던 말 취소라며 영원히 자기와 함께 살아달라는 이중인격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이혼하자는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도 어려웠었어요. 그러다가 일을 시작하면서 아내가 정신을 차린 뒤였기에
이혼은 아예 우리 부부에게는 생각도 하지 않은 단어가 되었죠. 근데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습니다. 말도 안 돼. 아내가 나한테 이혼하자는 말을 하긴 했지만 그 뒤에는 항상 다시 미안하다고 했었습니다. 당신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겠지. 아마도 그땐 내가 그 여자한테 확신이 없어서 내 본처와 이혼을 망설이고 있던 때라 나랑 다투기만 하면 당신한텐 그 이혼에 대해서 없던 일로 하자고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한테도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자기도 이혼할 수 없다고 말했거든요. 그리고 워낙에 말을 잘하는 사람인지라 절 말로 회유하는데 결국엔 제가 본처를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신의 아내를 찾아가 이혼했다고 이제 당신도 이혼하라고 하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좀 더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자기 시아버지가 이제 곧 죽는데 아마도 죽으면서 자신한테 재산을 좀 물려줄지도 모른다고요. 그 재산까지만 받고 나면 이혼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 그 말을 또 철석같이 믿고 기다렸고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우리 상황에 대해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기에 저는 더는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그저 이 남자의 이야기를 전부 다 듣는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벼랑간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나한테 헤어지자고 합디다. 자기 시부모님과 당신을 배신할 수 없다며 대신에 자기는 이혼을 할 수는 없지만 나와 만남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으니 생각해보고 연락을 달라고 했죠. 그 이야기는 문자로 왔기 때문에 그대로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그 남자는 저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아내가 보낸 문자를 저에게 보여주었고 저는 더욱더 큰 충격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었어요. 저는 아내에게 느끼게 된 크나큰 배신감에 치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아내에게 이 사실을 다 알게 되었다고 말을 해야 될지, 앞으로의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도록 막막하더군요. 그리고 이 남자의 최종 통보에 저는 더욱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내에게 철저하게 복수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당신한테 제일 먼저 찾아온 거예요. 당신한테 그 여자가 버림받길 원하거든요. 철저하게 버리세요. 그 여자는 구제불능이고 회생 불가인 여자예요. 나와 바람 피면서 당신이 정말 꼴 보기도 싫다고 했고 아픈 딸 키우는 것도 지긋지긋하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더욱 이혼하고 싶다고 하루라도 빨리 이혼해서 나랑 다시 결혼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던 여자예요. 그 여자에게 진심이란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헤어지세요. 이 말까지만 하고 나서 그 남자는 호련히 가버렸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에 장례식 내내 혼자서 끙끙 앓으며 고민을 했어요. 그래도 일단은 아버지의 장례를 망칠 순 없었기에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나기까지 기다렸고 엄마까지 어느 정도 안정이 된 뒤에 저는 일을 하나씩 처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아내의 어떤 모습이 진짜인지 알 수도 없어 아내를 보는 게 내내 괴로웠기에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 사건들을 마무리 짓고 싶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당신 이재영이라는 사람 알지? 제 입에서 나오면 안 되는 단어라도 나왔다는 듯 아내는 제가 그 상간남의 이름을 말하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이재영? 아니, 나 모르는데. 그 사람이 누군데? 그리고 그건 갑자기 왜? 당신 진짜 몰라? 이재영이라는 사람 정말로 몰라? 나 다 알고 물어보는 거야. 지금까지 감히 날 속였어? 근데도 끝까지 발뺌을 해? 당신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사람이냐고? 저는 모르는 채 하는 아내에게 화가 나서 그 남자에게서 전달받은 모든 사진들과 대화 내용들을 아내에게 던져버렸어요. 놀랍게도 아내는 그 잦은 출장 동안 일을 한 게 아니라 그 남자와 여행을 다닌 거였고 바람 피는데 모든 시간을 다 썼던 거였죠. 바람 피면서 쓰던 비용들은 아주 조금씩 일을 하면서 그 돈으로 핀 거였어요.
너무나도 큰 배신감에 저는 아내를 용서할 수 없었고 저 역시 그 상간남이 그런 것처럼 제대로 복수를 해주기 위해 마음을 먹고 독하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사람이었죠. 더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이 다 들통난 걸 안 여자는 저한테 빌빌 기던 태도가 갑자기 180도 싹 바뀌면서 충격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혹시 그 이재영이 당신한테 찾아갔어? 그런 거야? 그래, 찾아와서 다 털어놨어. 그러니 나 속일 생각하지 마. 당신 이제 끝이야. 당장 이혼해. 아니, 나 이혼 못해. 이제야 겨우 내 가정 지킬 마음이 생겼는데 내가 왜 이혼을 하니? 나 당신하고 절대로 이혼 못해. 아니, 안 해. 그러니까 당신이 생각 고쳐.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당신도 바람 한번 펴. 그 실수 내가 이해하고 넘어가 줄 테니까. 대신에 2번은 안 돼. 나도 딱 1번이었으니까 공평하게 당신도 딱 1번 바람 피는 걸로 우리 이야기 끝내. 당신도 나만 보고 사는 거 지겨울 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딴 여자 한 번쯤은 보는 거 나 이해할 수 있어.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그 여자를 보면서 저는 그동안 대체 나는 어떤 사람이랑 살았던 건가 싶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던 아내가 아닌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철저하게 속고 살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아내를 더 이해할 수도 없었고 용서해 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여자와는 단 한순간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합의 이혼을 포기하고 정식으로 고소를 진행했죠. 그러는 사이 아내는 철저하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또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복수하겠다던 그 상간남이 정말 열심히 복수하며 나섰거든요. 그 남자는 아내가 프리랜서 스피치 강사로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 자신과 바람핀 사실과 현장들을 모두 다 뿌려버리고 아내의 만행을 다 이야기했어요. 거기다 그 회사뿐만 아니라 아내가 강의를 다니던 곳까지 전부 다 그 자료들을 뿌리면서 그 여자의 명예를 떨어뜨렸고 그 여자는 아예 직장에서 잘릴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회사의 명예까지 더럽힌 대가로 그 회사에서도 소송이 걸려 완전히 사면초가의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것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미 그 업계의 소문이 퍼질 대로 퍼지면서 그 여자는 어느 곳에서도 불러주는 곳이 없었고 그대로 그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바닥까지 간 그녀는 저와의 법정 다툼에서도 패했고 제가 직접 우리 딸의 양육권을 가지고 올 수 있었어요. 게다가 그 여자는 저에게 양육비까지 줘야 하는 사정이 되었죠. 재산 분할도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이미 우울증이 오면서 돈을 거의 벌지 않은 상태였기에 병원 기록을 제출하면서 제가 된 병원비, 그 사람을 간호했던 모든 것들이 다 동원되니 완전히 불리해지더라고요. 물론 아내가 저의 아버지를 간호한 것은 또 참작이 되어서 그나마 고액의 위자료는 피할 수 있었어요. 그게 딱 하나 그 여자가 혜택 본 거였네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희 집 쪽으로 물려주시기로 한 재산이 있었는데 그걸 노렸던 아내는 그 부분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정말로 철저하게 버림을 받은 거였죠. 회사와도 법적인 다툼이 있었기에 아내는 몇 억의 돈을 회사에게 지불했어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아내가 저한테 더 빌었습니다. 여보, 나 정말 다신 안 그럴게. 나 진짜 정신 차렸어.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도 헤어지자고 한 거였어. 내가 아버님한테 한 거 당신도 다 봤잖아. 그거 다 진심이었어. 나 정말로 아버님 진심으로 모셨고 마지막까지 간호한 거야. 그리고 당신이랑 우리 딸이랑 앞으로는 더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정말 많이 노력했고. 그러니까 제발 나 좀 용서해 주면 안 될까? 제발 이혼만은, 아니 이혼도 안 되겠으면 위자료라도 포기해줘. 그리고 나 돈 좀 줘. 이대로 나 나가면 정말 거지 돼.
이제 일도 못하는데 이렇게 나 외면할 거야? 나 당신 딸 엄마잖아. 당신 딸이 지 엄마 때문에 슬퍼하는 거 당신 볼 수 있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줘. 아내는 무릎 꿇고 두 손 두 발까지 싹싹 다 빌면서 저한테 애원했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내는 역시나 정신을 차린 게 아니었어요. 아내와의 관계를 모두 다 정리하고 나서 그 남자가 저한테 따로 사과의 의미로 위자료를 주고 싶다며 3천만 원을 들고 찾아왔는데 그날 찾아와서는 아내가 본인한테도 가서 자기 버리지 말아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역시 사람은 고쳐지는 게 아닌가 보다 싶었습니다. 저희는 둘 다 아내를 받아주지 않았고 그 여자를 외면해버렸어요. 자신이 벌인 일, 자신이 그대로 돌려받은 자업자득의 상황을 맛보게 된 거죠. 그 남자는 모든 것을 다 잊고 가족까지 버린 사람이었기에 아예 고향으로 내려가서 산다고 했어요. 저도 아내와 헤어진 뒤로는 아내와 함께 살던 집도 싫어져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물론 직장을 옮길 수는 없었기에 직장 근처로 이사를 갔지만 아내의 흔적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는 것만 해도 좋았어요. 딸은 안타깝게도 아내가 저한테 싹싹 빌면서 자신이 바람피웠던 사실에 대해 인정할 때 모든 대화 내용을 다 듣고는 아내에게 크게 실망하고 상처를 받아 엄마와 헤어지는 것을 많이 힘들어하진 않았어요. 지금은 혼자가 된 저희 엄마까지 저희 집으로 모시고 들어와서 딸과 함께 셋이 살고 있습니다. 엄마도 처음에는 아내의 배신에 많이 힘들어하셨지만 곧 털고 일어나셨어요. 지금은 손녀딸에게 엄마의 빈자리를 메꿔주며 나름 잘 지내고 계시는 중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영원한 비밀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아내를 통해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상대방을 기만하고 어떻게든 속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건 우리들의 어리석은 착각이죠. 저는 앞으로 당분간 누군가를 만나는 게 좀 힘들 것 같네요. 하지만 누굴 만나지 않아도 우리 딸이 있어 행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딸을 앞으로도 잘 키워보려고 해요. 엄마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저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남부럽지 않게 키울 생각이랍니다. 부디 제가 싱글파파로 우리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응원 많이 해주세요. 또 우리 딸이 엄마에 대한 상처를 잊고 행복하게 밝게 자랄 수 있길 함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은 부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지 않는 늘 소중한 인연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행운이 깃들길 바라며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